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이 된 이하경입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되었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국회의원 하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도 못하셨다 보니까 저 생각나는 말인데 강도 전과 있으시잖아요. 네, 저 공직선거에 나오면 그렇게 전과가 싹 기록된다는 거 제가 제대로 알았으면 겁나서 아마 선거에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리라고 생각 못 했죠. 1979년도 5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다 잡혔다. 이렇게 기사가 났죠.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가 민주투쟁 국민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그때 알고 있었던 이름은 그거였고 훗날 검찰의 발표로서는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준비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발표됐어요. 한 80여 명이 그때 구속됐는데 대부분 학생운동하고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이 아주 장기화되면서 극도로 탄압이 심해지자 합법적으로 시위를 할지 유인물 하나도 뿌릴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죠. 도대체 이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평생 내가 살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60원짜리 밥을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방 하나도 제대로 얻을 수 없었고,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없었고, 제가 학생운동 민초학년 사건으로 연루돼서 대학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당시 75년도에 나와서 거의 한 4, 5년째 어떤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학교에 돌아가지도 않고 못하고 또 취업 현장에 가면 바로 그 경찰서 형사들이 따라와 정보과 형사들이 따라와가지고 회사 사장을 만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비상한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주변에서 이것이 비합법으로 운동하는 민투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투라라 권유가 있어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죠. 무섭죠. 그 당시만 유인물만 뿌려도 가서 3년 막 긴급조치로 살던 시절인데 비밀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자칫하면 지금도 정복이라고 몰리는 판인데 그 당시는 자칫 잘못하면 그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이라고 뭐 멀쩡한 사람도 그 당시 국정원이 아니고 중앙정보부가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잡혀가서 간첩으로 고문받고 막 죽어가던 시절이니까 무섭지만 그런 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데 해서 민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뭐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쫓기는 사람들 방도 얻어줘야 되고 그렇죠. 운동하다가 또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없는 거죠.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위에 계신 분들이 어쩌겠냐.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은 없고 우리가 자체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박정희 체제하에서 대재벌이 된 이 재벌들이 장악하고 그 정권을 지금 지켜주는데 그런 그 재벌들에 대해서 경종도 울릴 겸 재벌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자. 운동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자 해서 뭐 위에서 선배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야 너도 좀 나와라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배신자가 되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한테서 나쁜 일 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가정교육 받고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이게 걸리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자기 그 논리하에 뭐 알겠다고 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경비원을 이렇게 제압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띠게 돼서 이제 그 당시 동료하고 함께 들어가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경비원들이 예를 들면 좀 상해도 입고 했어요. 제 인터넷에는 뭐 살인마 이렇게 하고 올렸는데 살인마였으면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그 당시 상해를 입고도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를 신고할 정도 됐으니까 뭐 강도 사건으로 이제 연루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3년 6월에다가 또 5년을 더 받아가지고 난민전 사건이 터져서 8년 6월을 다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특별 조치가 있어서 정치적인 사면이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5년을 못 채우고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이제 다시 이렇게 YMC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을 했고 뭐 강도란 그 혁명이 좋은 혁명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할 정도로 사회가 엄혹한 시절이어서 뭐 훗날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서 한 거죠. 젊은 날에. 훗날 국회의원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뭐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또 선택을 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 대선에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됐던 분의 따님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되시고 아이러니한 인생을. 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의기로 소위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재벌들이 그 불공정한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국회에 와서 해결할 수 있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여튼 서로 인정하고 상생하는 협력 체계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그 저한테 참 잘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평생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만 이렇게 공부하고 입법하고 하는 게 체질이 좀 안 맞아요. 을지로위원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그래서 책이나 자료에 의해서 얻은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훨씬 실감 있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해결책도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을지로위원회 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뭐 CJ 건이 제일 잘 해결됐죠. 그러면 불공정 거래건이죠. 본사가 장려금 제도랄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판매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잖아요. 장려금 제도라는 것은 500개 파는 것보다 100개 팔면 뭐 얼마 주겠다는 대리점 업주들로서는 그걸 장려금을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800개 팔고 200개를 뭐 예를 들면 서류상으로만 팔았다고 하고 과도하게 이제 물량을 받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통체계에서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로 본사에서 직접 거래하고 대리점 따로 거래하고 해서 가격이 마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게 되면 그 작은 지역사회 시장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관계들을 시정하고 또 이제 대리점 업체들의 협회를 만들게 해서 힘의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의사소통하고 권리 의무를 함께 계약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서로 협상 타결을 받죠. 좋은 상생 협상 타결 사례를 만들어서 뿌듯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계부채 소유원회를 따로 구성하셨어요. 그 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천조일거래요. 1년 예산이 한 300 몇십 불 되는 365조인가 하여튼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1년의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입고 쓰지도 않고 1년 동안 번 돈을 참 모아서 갚아야 갚을 만큼 빚이 크다는 이야기죠. 금융권도 문제고 가계부채를 진 전부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 번달할지 300 벌어가지고는 교육비, 주거비, 뭐 통신비, 식료비 이런 걸 쓰고 나오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부채를 갚는데
그거 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채 문제는 부채를 지은 채무자인 국민, 채권자인 금융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계속 침체로 가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3자가 잘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도 양보를 해야 되고 또 국가도 과감하게 그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 파산하게 한다랄지 그래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한다랄지 해야지. 이런 천조를 다 갚을 때까지 빚을 제대로 갚게 해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장기 불안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주체들끼리 좀 희생하고 협력하는 이 대부채 협력 모델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다양한 노력을 해야지 한꺼번에 천조가 하루아침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절망하는 나라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생계형 빚 내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카드빚 200, 400 카드 강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한강변에 최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들이 떠오른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다 개인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겠지만 결국은 삶의 절망은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불투명성, 내가 이 빚을 안고 내 자식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 안고 그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엄마들의 이야기 신문에서 볼 때마다 참 이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냐. 그렇죠. 내 옆에서 안 봐서 그렇지 내 딸이나 내 누나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국가가 아니죠. 신문 보니까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나라는 국가는 각대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채 문제를 안고 이 21세기 선진사회에서 자기 아이를 안고 강물에 뛰어든 사회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절망하는 사회, 자살하는 사회 만들지 말자. 우리가 도대체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라고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개인의 부채, 또 개인의 자살,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국가라는 제도가 있는 한,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지. 전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돈 많이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은 실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은 뭐 시스템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차라리 국가가 없는 게 낫지. 이거 세금을 몰라내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만 해도 전부 그 가수요로 경제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성장할 테니까 나는 뭐 올해는 좀 소비를 좀 더 늘려도 되고 여행을 외국 한번 갔다 와도 되지 뭐. 그래서 미래 소득이 더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우리 전부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린 거잖아요. 딱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부 움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수요에서 내가 200만 원 받아가지고 빚 갚고 한 달 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 소비하고 사는 수준에서 그렇죠. 다시 경제가 정상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가수요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 신성장 산업이 안 나오면 새로운 경제 동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예를 들면 갑자기 한국에서 석유가 터졌다랄지 해야 한국 경제가 이제 또 다시 막 그렇죠. 화랑으로 가는 거지. 현재 딱 농업 생산 얼마, 2차 상품 얼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래갖고 얼마 팔면 얼마 벌고 이게 딱 수판에 셈이 나와 있는데, 경제를 과거처럼 막 장밋빛 경제로 꿈꾸고 3만 불, 4만 불 시대 만드는 헛공약 하지 말자. 씀씀이 벌이에 맞게 국가를 운영을 해야지. 아니, 벌이는 없는데 세금만 국민한테 어떻게 물릴 거예요? 국민도 힘든데. 그래서 세금도 줄이고, 줄일 때는 그 줄인 세금 가지고 365조 하다가 300조 가지고 세금이 거치면 300조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행복한 그 기준치를 뭘로 잡을 거냐. 우선 불황시대에는 무슨 자살한 사람은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굶어 죽게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아프면 치료는 하게 할 거야. 이런 기초 생활부터 우선 메꾸자. 그리고 성장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도로에다 투자하는 것이
1순위냐, 의료에다 투자할 거냐,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위기를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의 군사가 출발했는데 가다가 양식은 떨어지는데 뭐 눈보라가 쳤어. 그러면 그날 밤에 양식을 어떻게 나눌 거냐? 대장이 많이 먹고 이 지도자들이 많이 먹을 거냐? 아니면 다음 전투는 총력전이니까 빵을 전부 지도자도 하나, 밑바닥 병사도 하나 해서 이 기간이 눈보라만 넘어가서 전투 치르면 거기 곡식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버틸 거냐? 뭐 이런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운영에. 그래서 저는 화랑과 호황을 꿈꾸지 말고 거품이 꺼지는 시기니까 꺼지는 시기에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그 의식주를 해결해 가고 할 수 있는 그 안전판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분야로 그 예산을 분배해서 나누는 그런 위기 시기, 불황 시기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을지기랄지 이런 복지국가 논쟁은 정말 필요한 거다. 위기일수록 함께 살아야지. 근데 위기니까 더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이제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 버는 것도 좀 양극화가. 저는 그 우리나라 소위 상위층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 재벌들이야말로 돈을 많이 버니 정규직을 다 쓸 것 같은데 전부 그 비정규직 하청업을 쓰잖아요. 몇 단계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학습지 교사. 옛날에는 전부 자기들이 전부 물류까지 책임져서 운영하다가 전부 외주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그걸 하고 아무런 법적 보험료에 대한 혜택도 없이. 그런데 그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활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못 누리면 일하겠냐고, 애 낳겠냐고, 신이 나겠냐고. 그리고 범죄와 이런 불안이 흉흉한 사회가 되면 그 국가가 제대로 그 안전하게 성장하겠냐고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준 시스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본인들이 낮은 월급을 줘도 버티고 일을 하지. 그렇죠. 역설.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150만 원 이거 하청 주면 그 사람들이 버티겠냐고. 당신들 돈벌이에도 이익이 안 돼요. 복지 시스템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도층,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라고 하신 분들이 왜 복지가 필요한가?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가? 당신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수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안전한 사회 안전망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그 경주 최진사 때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흉년이 들면 창고에 있는 쌀을 다 풀어서 먹여요. 왜 먹이겠어요? 자선의 의미도 있겠지만 최진사 당신이 농사 못 짓잖아요. 다 그 겨울 지나면서 굶어 죽어버렸는데 자기 땅을 누가 소작을 하겠냐고. 바로 노동력이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건전한 노동력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려면 월급도 제대로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복지 시스템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죠. 근데 복지국가 하면 저건 좌판에 뭐 빨갱이네 하면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지도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연대사회라는 개념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치른다? 이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민주주의 기본 룰을 위반한 거다. 크건 작건 그건 정신이 잘못된 거다. 저건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처럼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해서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새누리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그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실력자인 예를 들면 시장이 전부 통반 조직들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근데 내가 그걸 막을 힘이 없다. 그럼 내가 그 선거에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이건 제대로 고치지 않고는 한국 사회 정치를 바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냐 하실지 몰라도 이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 올바른 정치, 정의로운 정치가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바른 말하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실 놀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쉴 때 TV 통해서 이제 뭐 연속극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책 보는 거 딱 이 세 가지고 등산도 싫어해요. 등산도 싫어하고 할 정도로 이 방에서 왜냐하면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혼자 앞으로 있게 되면 이 책도 마음대로 보고 좀 좋은 영화도 보고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아주 작은 소망이시네. 네, 아주 늦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